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때 실제로는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분명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뇌가 만든 보이지 않는 통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수백 가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그 결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점심 메뉴, 퇴근 후 활동까지 모든 선택이 실제로는 뇌의 숨겨진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적어도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고 때로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왜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도파민이라는 뇌의 화학물질은 보상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다음 영상이 더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마치 슬로머신처럼 다음번엔 대박이 터질 거라는 희망에 빠져서 계속 당기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몇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허무함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감은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얻은 만족감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뇌는 기대하는 과정에서만 즐거웠을 뿐 실제 콘텐츠에서는 별다른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소셜미디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무한 스크롤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지금 내가 도파민에 속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이것저것 전환하면서 처리할 뿐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고 나면 금방 지쳐버리는 겁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나게 되고요. 컴퓨터도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숙제를 하거나 회의 중에 메신저를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들은 두 가지 일 모두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영상도 제대로 못 보고 숙제 효율도 떨어뜨리는 거죠. 진짜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마칠 수 있어요. 연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시당할 때 가슴이 아픈 건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뇌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거부감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스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학적 이유가 있었던 거죠. MRI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상처를 입었을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결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던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거절당했을 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유난히 약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모임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말투,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신의 목소리에 취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놓치게 되고 결국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발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더 영향력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핵심적인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버리거든요. 말이 적을수록 한마디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이런 관찰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표정과 몸짓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죠. 어릴 적 창피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나요? 뇌는 평범한 일상보다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사건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죠. 반면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에 뭘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요. 이건 뇌가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했거나 강렬했던 순간들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깊이 새겨두는 거죠.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보다 창피했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싶을 때 강한 감정과 연결지어서 저장하면 훨씬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충격적인 사례와 함께 배운 내용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닌 억지 미소라도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무료로 쓸 수 있는 천연 항우울제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을 때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 같아도 몇 분만 지나면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뇌 화학물질의 변화입니다. 펜을 입에 물고 있는 실험도 유명하죠. 펜을 가로로 물고 있으면 웃는 표정과 비슷한 근육이 움직여서 기분이 좋아지고, 세로로 물고 있으면 찡그린 표정과 비슷해져서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화통화를 할 때도 미소를 짓고 있으면 목소리 톤이 바뀌어서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 목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첫인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단 몇 초 만에 매력도를 판단해버리거든요. 목소리나 성격보다 외모가 먼저 평가받는다는 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는 옷차림이나 표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적인 가치가 더 소중한 건 맞지만 그 내적 가치를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다행히 첫인상은 외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세, 목소리 톤, 아이 컨택, 악수하는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연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자신감 있는 자세와 밝은 표정은 외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와 위축되어 있을 때의 매력도는 천지 차이거든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아시나요? 계속 분석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감을 믿고 빠르게 결정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완벽한 분석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행동에 옮기는 게 현명하죠.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80% 정도 확신이 서면 일단 시작하는 게 나아요. 분석마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 때문에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다가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해서 나온 결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빠른 판단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때 느끼는 기분은 배가 고플 때와 비슷한 뇌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마치 굶주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관심과 인정은 음식만큼이나 기본적인 욕구라는 뜻이기도 하죠. SNS에서 좋아요나 댓글이 안 달릴 때 느끼는 허전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적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대한 갈증을 자극해서 계속 콘텐츠를 올리게 만드는 거죠. 좋아요, 개수가 마치 생존과 직결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인기가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글씨가 삐뚤삐뚤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필체는 정신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뇌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서 손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글씨만 봐도 그 사람의 컨디션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평소보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차분하고 정돈된 글씨를 쓸 때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기를 할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쓰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씨와 감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서 글씨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를 쓸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는 여전히 펜과 종이가 효과적입니다. 키보드보다 손글씨가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요. 불평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찾다 보면 뇌가 그런 식으로 재구성되어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거든요. 축하합니다.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완벽한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뇌의 신경 가소성 때문에 반복되는 생각 패턴이 실제로 뇌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그런 생각이 더 쉽게 떠오르도록 뇌가 변화되는 거죠.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더 선명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찾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뇌가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요.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감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드러납니다. 처음 만나고 7초 안에 상대방이 당신의 자신감 수준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몸짓과 표정, 목소리 톤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긴장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떨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 컨택도 자신감의 지표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자세를 취한다면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상대의 몸짓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팔짱을 끼면 상대방도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면 따라서 꼬는 식으로 말이죠. 이걸 미러링이라고 부르는데 연인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특히 자주 관찰됩니다. 서로 동조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반대로 이 원리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의 자세나 말하는 속도를 따라해보는 거죠. 너무 노골적이면 이상하니까 적당히 해야 하지만요. 하지만 호감이 있다고 무조건 미러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성격상 모방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의 참고 신호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면 음식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음악은 실제로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와인도 재즈가 흘러나오는 분위기에서 마시면 더 비싸고 맛있게 느껴지게 되죠. 이런 걸 크로스 모달 효과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감각이 상호작용해서 전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이 모두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극 활용합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특정한 향을 뿌리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고객들이 더 비싼 가격에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죠. 집에서도 이걸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식사를 할 때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독백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는 게 훨씬 호감을 얻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반응과 후속 질문이 있어야 상대방이 진짜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건 진짜 경청이 아니거든요.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어땠어요? 보다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걱정이 많을 때는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있던 걱정들을 글로 써내려가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펜을 이용한 뇌수술 같은 효과가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문제로 정리되면서 해결책도 보이게 되죠. 글로 쓰는 순간 걱정이 객관화됩니다. 머릿속에서 맴돌 때는 엄청 큰 문제로 느껴졌던 것들이 종이에 적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해결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표현적 글쓰기라고 부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일들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문제들은 종이에 적어놨으니 잠깐 놓아둬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눈을 3초 이상 계속 마주치면 긴장감이 생깁니다. 로맨틱한 상황인지 아니면 어색한 상황인지는 누가 상대방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적절한 아이 컨택은 매력적이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이 컨택이 자신감과 정직함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때로 무례함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상황과 상대를 파악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애정이 깊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끼리 4분간 서로 눈을 보고 있게 했더니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시선을 돌려주는 게 좋아요. 계속 쳐다보면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시선을 피하면 관심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피곤한 상태일 때 창의력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노벨상감처럼 훌륭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뇌가 완전히 깨어있을 때보다 살짝 몽롱할 때 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져요. 완전히 정신이 맑을 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너무 활발해져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검열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피곤하거나 멍한 상태에서는 이런 검열이 느슨해져서 더 독창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예술가나 작가들이 새벽 시간이나 피곤할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맑은 정신이 필요하지만요. 이걸 활용하려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비판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고 일단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거죠. 함께 웃는 경험은 깊은 대화보다 사람들을 더 빨리 가깝게 만듭니다. 친구들과 서로를 놀리면서 웃는 시간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유머는 정말 강력한 사회적 도구죠. 웃을 때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건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웃은 사람들끼리는 이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공유하게 되면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함께 운동하고 나서 느끼는 동료애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유머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처 주는 농담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거든요. 자신을 놀리는 셀프 디프리케이팅 유머나 상황을 웃기게 표현하는 관찰 유머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농담을 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유머 감각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동기는 행동을 하면서 생기는 것이지 행동하기 전에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동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부르는데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다 보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완벽주의는 이런 면에서 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80% 준비가 되면 일단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실수를 얼마나 신경 쓸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눈치채는 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바쁘거든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옷에 음식을 흘렸다거나 말을 더듬었다거나 하는 작은 실수들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져요. 당신이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인식하면 사회적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억이란 건 매번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변화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억을 계속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뇌는 마치 실력 없는 영화 감독처럼 스토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기억일수록 더 많이 변형됩니다. 첫사랑과의 추억이나 어릴 적 가족 여행 같은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로맨틱하거나 더 행복하게 각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을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전혀 다른 버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각자의 관점과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이 다르게 저장되고 재편집되는 거죠.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면 달성할 확률이 42%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글로 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게으름을 떨쳐내고 싶다면 노트북부터 꺼내세요. 글로 쓰는 순간 목표가 구체화됩니다. 막연하게 살을 빼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3개월 안에 5kg 감량이라고 적어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져와요. 구체적일수록 뇌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글로 적어둔 목표는 책무성을 만들어줍니다. 잊어버릴 수 없게 되고 진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되죠. 매일 그 종이를 보면서 오늘은 목표를 위해 뭘 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적어두면 오히려 압박감만 커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3-4개 정도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는 방법이에요. 정직함은 의심을 없애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 프라이밍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먼저 단점을 말해두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발표를 잘 못해서 떨릴 수도 있는데라고 미리 말해두면 실제로 떨어도 이해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말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약점만 계속 강조하면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솔직함과 자신감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느라 30분을 보내고도 결국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선택의 폭이 좁은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장애를 일으키고 선택 후에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른 걸 골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거든요. 레스토랑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고르기 힘들어지고 결국 먹고 나서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메뉴가 간단한 맛집들은 각 요리에 집중해서 퀄리티가 높은 경우가 많죠. 이걸 극복하려면 선택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영화를 고를 때도 오늘은 코미디 영화만 보겠다 하고 범위를 좁히면 훨씬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말로 몸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는 게 음식 때문이 아니라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심리신체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마음과 몸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속이 쓰리다, 체한 것 같다 하는 표현들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될 때는
신체적 원인만 찾지 말고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 없이는 증상이 계속 재발할 수 있거든요.